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네,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살면서 한 번은 경제학 공부입니다. 김두얼 지음 21세기 북스입니다. 쉽게 배워 바로 써먹는 경제적 사고습관. 경제를 이해하는 근육을 길러야 세상을 이끌어갈 힘을 가질 수 있다. TVN 벌거벗은 세계사 3프로TV 김두얼 교수의 사소한 경제사.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경제학자 김두얼이 전하는 경제 문해력 수업.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경제를 모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알아두면 꼭 좋고 알아두면 필요하고 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경제에 관한 지식 아닐까 싶은데요. 제 방송의 특성상 제가 이 책을 요약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잘 전달해 드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볼 뿐이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본인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셔서 이런 책들을 구입하시거나 혹은 어디선가 이렇게 대여를 받는 곳도 있으니까 직접 한번 접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쌓아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원하는 기대치에는 많이 다 부응해드리지 못한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히 제가 뭔가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해당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오전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해석을 해버리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함부로 요약을 하거나 하는 것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 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핑계가 좋다고요? 네. 핑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제 경제입니다. 워낙에 여러 군데에서 또 강의도 하시고 유명하신 분의 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저자분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 책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판단하실 수 있죠. 하지만 비판이 아닌 그냥 막연한 비난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한번 전해봅니다. 요 근래에 제가 히틀러의 100가지 말이라는 책을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책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반사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작정인 좀 비난보다는 약간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내 견해는 다른데,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좀 대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부터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길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빠르게 소개해 볼게요. 목차. 처음으로 개정판 서문. 세상을 이끌어갈 힘. 경제의 기초 근육을 다지다. 서문. 경제학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일부. 수요 공급 모형. 1장. 경제학이라는 쉽고 유용한 도구. 우리는 매 순간 경제 문제와 마주한다.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수요 공급 모형.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 2장. 자급자족. 행복. 소비와 효용. 생산과 비용.
고급 과정, 소비량의 결정 과정. 3장. 더 행복한 삶. 행복을 늘리는 길. 한계 효용 대 한계 비용. 세상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 4장. 분업과 교환. 분업. 수요. 공급. 균형. 사회적 잉여. 고급 과정. 균형의 안정성. 2부. 수요 공급 모형의 확장과 활용. 5장. 가격. 수요 공급 모형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 다이아몬드의 역설. 기회비용. 6장. 시간과 돈의 가격. 조삼모사. 이자율. 투자 수익률. 유동성. 7장. 가격의 변동.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가격의 변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가? 8장. 탄력성. 공급 탄력성.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는 것. 지대. 수요 탄력성. 소득 탄력성. 3부. 정부와 시장. 9장. 국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국가의 존재 이유. 독점. 공공재의 가격. 정부와 시장. 10장. 사고 팔아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자유로운 거래 대 금지된 거래. 마약. 암표. 11장. 정부의 시장 개입. 규제. 최저임금. 쌀값 지지 정책. 농산물 폐기. 담배세.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 12장.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의 원동력. 경기 변동. 스태그플레이션. 마무리. 수요 공급 모형 하나로 파헤치는 경제학 여정. 자,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의 각 장의 제목들에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뉴스나 어떤 전문 채널을 통해서 개인 채널들도 요즘에 많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제학 용어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알아두면 분명히 우리가 그 뉴스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정보들을 접했을 때 더 빨리 내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적어도 경제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돈이라는 것, 곧 경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를 알아두면 우리가 원하는 돈과 재산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문. 경제학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세상은 복잡하다. 경제는 더욱 그렇다. 모른 척 해버리고 싶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상적인 일들부터 취업, 주택 마련, 노후 준비 같은 삶의 중요한 결정들까지 우리 삶은 모두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면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보는 건 어떨까?
복잡한 세상에 휘둘리기보다는 경제를 이해하는 힘을 길러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나 혼자 머리를 싸매고 노력해 볼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모른다. 근육을 기를 때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듯이 경제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추는 데에도 경제 전문가의 안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처럼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 가운데 경제학자들이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추상화다. 추상화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질문을 가져다 놓은 뒤 그 질문과 직접 관련 있는 것만 남긴 채 나머지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다. 이런 단순화 작업 끝에 남는 뼈대를 통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한 뒤 여기에 다 발라냈던 요소들을 하나씩 가져다 붙이는 방식으로 현실을 재구성한다. 그러면 복잡해 보이기만 하던 현상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지난 300여 년간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추상화를 통해 경제 현상을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수요 공급 모형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수요 공급 모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는 단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의 복잡한 경제 현상을 이렇게 쉬운 그림에 다 담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 그림을 이용해서 경제 문제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어쩌면 세상의 어떤 화가보다 대담하게 추상화를 그리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이 책의 목적은 수요 공급 모형만큼이나 단순하다. 독자들의 머릿속에 수요 공급 모형을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바브 나무처럼 탄탄하게 뿌리박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의 뇌가 수요 공급 모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신문이나 TV에서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수요 공급 모형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경제 용어를 잘 아는 박식한 사람이 아니라 수요 공급 모형으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학 강의를 하고 네이버와 21세기 북스에서 이것을 기초로 책으로 낼 기회를 주었을 때 나는 오랜 꿈에 도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마음먹었다.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편안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지만 나는 그런 말랑말랑한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요 공급 모형만으로 온전히 채우기로 했다. 수요 공급 모형만 가지고도 세상의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청중과 독자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말 그대로 끝까지 가보기로 했다. 8번의 인터넷 실시간 강의 내내 수요 공급 곡선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양한 경제 현상을 설명해대는 바람에 네이버 정순지 팀장과 관계자들은 접속자 수가 적을까봐 속을 끓었다. 윤홍 팀장, 남영란 편집자를 비롯한 21세기 북스 관계자들은 수요 공급 곡선으로 가득 찬 책을 누가 사보겠느냐는 말을 차마 못하고 그저 책을 독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만들 방안을 쥐어짜느라 밤을 지새웠다. 독자들이 원하는 책보다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나의 고집을 받아주고 멋진 모습을 갖춘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많은 분이 이 책과 네이버 동영상을 통해 수요 공급 모형을 자기 것으로 만들길, 온전히 내 것이 된 경제학을 삶이라는 긴 여정의 길동무로 삼길 기원한다. 2021년 5월 김두얼. 개정판 서문. 세상을 이끌어갈 힘, 경제 기초 근육을 다지다. 일반인들에게 경제학을 쉽게 소개하는 인터넷 강의 의뢰를 받으면서 이 책은 시작되었다.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채울지 고민하다가 나는 수요 공급 모형을 소개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 어떻게 보면 원래 기획과는 달리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내 취지를 이해해 주셨고 강의 그리고 강의를 토대로 한 이 책을 좋아해 주셨다. 수많은 경제학 개설서들이 있지만 수요 공급 모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입문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쓴 책은 없었던 점이 이런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강의를 시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책을 읽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은 초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자 합니다. 8번이라는 강의 횟수 그리고 한 번에 40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고려해서 진행된 인터넷 강의를 다소 서둘러 책으로 옮기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개정판은 원래 강의의 구성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책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구성을 조정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3가지다. 첫째, 한계 효용, 한계 비용을 모형을 단순히 수요 공급 모형을 위한 전 단계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유용한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사례를 추가했다. 둘째, 한계 효용, 한계 비용, 그리고 수요, 공급 곡선의 이동과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셋째, 시장과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수요 공급 모형으로 설명하는 장을 더했다. 내용을 늘리는 것과 아울러 전체적인 논의의 흐름이 보다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장, 절 구분과 배치를 새로이 했다. 그 결과 보다 알차고 짜임새 있는 책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개정판 작업을 흔쾌히 동의하고 작업해주신 윤서진 팀장님과 강혜지 편집자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 이혜황 선생님, 홍춘욱 박사님, 빠숑 김학렬 선생님, 권남은 교수님, 민세짐 교수님 등 여러분들께서 초판이 나왔을 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셨고 개정판도 가능했다. 이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명지대학교의 교양강좌 경제학원론 수업은 개정판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수업을 함께한 학생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탄생한 개정판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경제학을 접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2023년 10월 김두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는 물질적 삶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경제학은 물질적 삶을 이해하고 개선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1부 수요, 공급 모형. 1장 경제학이라는 쉽고 유용한 도구. 우리는 매 순간 경제 문제와 마주한다. 경제는 늘 곁에 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우리의 일상이 모두 경제활동이다. 내 생활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노력들이 경제에 대한 고민과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학은 일상적인 삶을 생각하는 유용한 도구다. 평소 우리가 하는 일을 다루는 학문이기에 더욱 친근하고 쉽다. 정말 그럴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1960년대 어느 날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 근무하던 게리 베커 교수는 논문 심사를 위해 차를 몰고 학교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예정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제 시간에 심사장에 도착하기 어려웠다. 백허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심사장 근처 길가에 주차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운 좋게 주차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면 늦지 않고 심사장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나쁘면 적지 않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백허 교수는 주차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내야 할 벌금이 얼마인지 고민하다가 결국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심사장으로 향했다. 다행히 제 시간에 심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일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 주차 단속에도 걸리지 않았다. 이런 경험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네 라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무용담인 양 이야기를 들려줄 테고, 그게 다일 것이다. 백허 교수는 달랐다. 그는 이날 겪은 일로부터 영감을 받아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8년 죄와 벌, 경제학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백허 교수처럼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일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연구를 시작한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최재필 교수의 경우를 보자. 그는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변기 좌대를 올려놓은 채로 그냥 두어야 할지 아니면 아내를 위해 내려놓아야 할지를 항상 고민했다. 이런 고민은 결혼을 하신 분들 혹은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도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변기 좌대를 그대로 두면 자신이 추가적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변기를 사용할 아내를 위한다면 좌대를 내려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지만 약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 게다가 아내가 사용하기 전에 다시 또 자신이 좌대를 올리고 변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불필요한 수고를 들인 셈이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던 끝에 그는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갔다. 이런 작지만 그리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한 연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미 밝혀지고 알게 된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올려둘까 내려놓을까 변기 좌대 예절에 대한 남성 경제학자의 선언이라는 논문을 내놓았다. 결론은 무엇일까? 최재필 교수는 수식으로 가득한 10쪽가량의 논문을 통해 변기 좌대를 사용한 그대로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임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경제학과가 이과인가요? 저는 이과 같다는 생각을 갑자기. 경제학자가 이과 맞죠? 이과 맞죠? 네, 이과 맞을 거예요. 남자는 좌대를 올리고 여자는 좌대를 내리고 볼일을 본 뒤에 남자건 여자건 자신이 사용한 그대로 좌대를 놓아두고 나오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많은 분들에게 위의 두 사례는 신선하게 혹은 엉뚱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경제학을 나와는 거리가 먼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앞의 사례처럼 가벼워 보이는 주제보다는 실업,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불평등처럼 무겁고 어려운 문제를 연구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큰 주제 역시 나와 우리 이웃이 매일 매 순간 겪고 있는 일들이다. 차에 기름을 채우면서 기름값이 왜 이리 올랐어? 라고 의아해하거나 왜 내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도 뛰어난데 취직을 못할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분이라면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먼 세상 걱정이 아니라 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두 사례가 다른 주제도 언뜻 보기에는 경제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연관이 없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다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베커 교수의 경우를 보자. 그는 주차 위반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범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런데 주차 문제뿐 아니라 무단횡단, 쓰레기 버리기, 고성방가처럼 사소한 범법 행위에 대한 유혹은 일상생활 속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한다. 불가피하게 이런 행동을 해야 할 상황에서 사람들은 적발되지 않았을 때 얻게 될 이익과 혹시라도 적발되었을 때 물어야 할 손실을 견주어 본다. 법을 어기는 것이 옳지 않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법 행위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이유는 법을 어길 때 얻게 되는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세 사기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범죄들이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손실보단 이득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범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해서 과한 처벌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적절한 처벌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로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손실과 이득이 눈에 좀 보이는 그런 어떤 사례라면은 거기에 이득보다는 손실이 좀 더 크게끔 판결을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크게. 그래야 그 범죄가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이 좀 이상해진다는 느낌이 요새 좀 있어서 차라리 이럴 거면 법을 안 지키는 게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판결이나 그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법이 이렇게 된다면 기본적인 공중도덕 같은 것들도 더 이상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큰 우려로 다가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민 과정에서 적발 가능성은 핵심 고려사항이다. 경찰이 얼마나 자주 순찰을 하는지, 감시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범법 행위가 발각될 확률을 결정하며 이 가능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법을 지키고자 한다. 문제는 순찰을 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 또한 경제 문제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나아가 사기, 폭행, 강도, 살인처럼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더 많은 돈이 든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22년에 하루 평균 5만 1000여 명을 교정시설에 수용했다. 이렇게 많네요. 하루에 5만 1000명이요? 하루 평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인원을 관리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했다.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막대한 돈을 쓰는 셈이다. 물론 이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재판을 하는 데 드는 돈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훨씬 더 커진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교정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을 범법자 처벌이나 교정시설 수용에 쓰는 대신 사회복지를 늘리거나 학교 등을 짓는 데에 쓴다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범죄 예방을 위해 쓸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자원을 쓰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순간
범죄는 경제학의 주요 문제가 된다. 베커 교수는 196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범죄자들이 어떤 동기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를 분석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이론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오늘날 경제학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은 법 경제학의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논문 이후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으며, 베커 교수는 이런 공로 등을 인정받아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최재필 교수의 연구도 마찬가지다. 만일 이 연구가 변기 좌대를 올려놓느냐 내려놓느냐를 따지는 것에서 그쳤다면 그야말로 기발하지만 쓸데없는 연구에 수여되는 이그노벨상 후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그 논문이 실린 훌륭한 학술지에도 게재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변기 좌대는 독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 논문에서 밝혀낸 원리는 변기 좌대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를 분석하는 것은 그저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엘리베이터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일상적으로 아파트, 회사, 마트 등에서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왜 엘리베이터가 항상 꼭대기층에 있고 꼭대기층에서 타려고 하면 왜 항상 1층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한다.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왜 항상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이런 상태일까? 내가 타려고 했을 때 그 해당 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는 거의 한 10번 중에 한 번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20번 정도? 한 30번 정도 중에 한 번? 네, 그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불만을 최소화하려면 승객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몇 층에 세워두는 것이 합리적일까?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한다. 예를 들어 2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보자. 누구든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서 내렸다. 그 뒤 이 엘리베이터를 1층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12층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까? 또는 엘리베이터를 20층짜리 건물의 가장 중간인 10층에 놓아두는 것이 효율적일까? 자동차 운전석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차 한 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남성과 여성은 신체 조건이 다르다 보니 운전하기 좋은 핸들 높이나 의자 위치 등이 다르다. 이 때문에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화장실을 이용한 최재필 교수와 비슷한 고민에 빠진다. 운전석 위치를 그대로 둘까? 아니면 아내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조정해둘까? 변기 좌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문제는 이 세상에 아주 많이 존재한다. 최재필 교수는 쓸데없는 문제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그러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문제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변기 좌대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내세운 다소 엉뚱한 사례일 뿐이다.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창의력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런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사회는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창의력은 매일 보거나 겪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의문을 던지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인류 문명이 탄생한 이래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수억 명이었다. 하지만 그 현상으로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원리를 생각해낸 사람은 아이작 뉴턴뿐이었다. 뻔한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능력 덕분에 그는 세상을 이해하는 근본 원리를 제시할 수 있었다. 경제학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경제학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능력은 나와 내 주변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나아가 창의적인 생각과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도 경제학을 들어앉힐 수 있을까?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경제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5년 이상 시간을 들여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많은 경제학 이론은 매우 복잡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령 열심히 공부해 익혔더라도 그 이론들을 적재적소에 맞게 자유자재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경제학 연구들은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최재필 교수의 논문처럼 어마어마해 보이는 수식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수요, 공급 모형이다. 경제학 논문에 등장하는 복잡해 보이는 많은 이론들은 사실 수요 공급 모형을 분석 대상에 부합하도록 정교하게 만들거나 세밀하게 다듬는 것일 뿐이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경제학자와 비경제학자의 차이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들을 수요 공급 모형의 관점으로 대하는지 아닌지로 구분된다. 수요 공급 모형은 매우 단순하다.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 모형은 너무 단순해서 굳이 이런 걸 익히려고 몇 년씩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이 있다. 첫째, 이론은 단순할수록 좋고 그런 만큼 활용도도 높다. 수요 공급 모형이 직관적이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된다는 점,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모형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둘째, 이론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장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주먹지르기나 발차기는 태권도를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태권도 동작을 본 사람이면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유단자처럼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파괴력을 담아 주먹을 내지르고 발차기를 하려면 훈련을 해야 한다.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주먹지르기와 발차기라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세가 안정되고 움직임도 민첩해지며 발과 주먹에 힘이 실린다. 그렇게 5년, 10년을 지속하면 유단자도 되고 금메달리스트처럼 멋진 몸놀림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수요 공급 모형도 마찬가지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1시간 정도,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훨씬 짧은 시간으로도 이 모형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우리 주변의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으려면 이 모형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머리가 수요 공급 모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태권도 유단자처럼 되려면 주먹 지르기와 발차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훈련을 통해 몸에 익혀야 하듯이 수요 공급 모형을 머리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책은 수요 공급 모형을 쉽게 배우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이다. 물론 이 책을 숙지한다고 해서 경제학 박사 수준의 경제학 지식이나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유현진 선수처럼 야구를 잘하진 못해도 야구 규칙이나 선수들의 특징들을 많이 알수록 경기를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수요 공급 모형을 잘 익혀두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수요, 공급 모형. 세상은 복잡하다. 경제는 더욱 그렇다.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려면 복잡한 이론이 필요할 수 있다. 욕조에 담겨있던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갈 때 생기는 소용돌이처럼 간단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수학이 사용되어야 하는지와 비교한다면 세계 금융위기 같은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복잡한 경제 이론이나 수학 모형들은 사실 너무 단순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복잡한 현상을 분석한다는 것과 결과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라면 모를까 일반인들, 심지어 경제학 내에서도 서로 전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구 결과를 설명하려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이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어떤 현상에 대한 자신의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와닿도록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곧 경제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경제학 수업에서는 시험에 옆집에 사는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하듯 설명하시오 같은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 그림을 활용하는 것은 직관적인 설명의 한 가지 방법이다. 여러 쪽에 걸쳐 서술하는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해줌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증진한다.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한 설명도 마찬가지다. 수요 공급 모형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그림 1-1은 수요 공급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저만 보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그냥 인터넷에 수요 공급 모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모형이네요.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더러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뒤에 4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그림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힘이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한눈에 보여준다. 아울러 이후에 설명하는 것처럼 이 그림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쉽게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수요 공급 모형에 입각해 최대한 말로 풀어 설명했다. 이와 아울러 그림도 함께 제시했다.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글만 읽어도 좋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수요 공급 모형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아가 수요 공급 모형을 어떻게 다루는지 함께 공부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진정으로 경제학을 곁에 두고 싶다면 머릿속에서 수요 공급 모형을 그리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책에 제시되는 그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그려보기 바란다. 이런 훈련을 통해 수요 공급 모형을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경제학을 곁에 두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좋다.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 수요 공급 모형은 망원경이나 현미경의 렌즈와 비슷하다. 렌즈가 빛을 굴절시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이나 자그마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듯이 수요 공급 모형은 일반 상식만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제의 여러 측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요 공급 모형이라는 렌즈는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라 할 수 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하려면 우선 렌즈의 기본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기구의 작동법도 배워야 한다. 수요 공급 모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먼저 2장부터 4장까지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무엇인지, 두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재화의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등을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5장 이후로는 이렇게 익힌 수요 공급 모형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해 볼 것이다. 네, 이 외에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소개해 드려보면 어떨까 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들이 그림을 토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음성으로만 전달드리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오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글로만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한번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국가의 존재 이유.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국가이다.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군대라는 조직을 활용해서 외적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대내적으로는 경찰이라는 조직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명과 재산의 위해를 막는다. 아울러 법을 만들고 법원을 운영함으로써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재산권과 관련한 침해 또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잘잘못을 따져 문제를 해결한다. 국가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군, 경찰, 법원 등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데 우리는 이를 세금이라고 부른다. 그림 9-1과 연결시켜보자면 보호 서비스의 공급자가 국가, 수요자가 국민, 가격은 세금.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보호 서비스의 제공량과 세금 수준이다. 그런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서비스의 거래는 통상적인 재화와는 다른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서비스 제공자와 구매자 간의 힘의 차이이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급자는 일의 특성상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으려 할 때 맞서 싸우고 제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호 서비스의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보호를 의존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자보다 힘이 약하다. 이런 불균형은 통상적인 재화와는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동등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비스 공급자는 힘이 우위를 앞세워 수요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무력으로 굴복시키거나 보호를 하는 대신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가 보호 서비스의 제공과 구매보다는 착취와 피착취에 가까운 양상을 띠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빈번하게 나타났다. 전 근대 사회의 많은 전제군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대내외적으로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거둠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곤 했다. 사람들은 항의를 하거나 밀란을 일으켜 전제군주에 대항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일으키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제군주를 몰아내기까지 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저항은 많은 경우 실패했고 성공하더라도 동일한 체제하에서 전제 군주만을 바꾸는 데 그쳤기 때문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많은 시행 짜고 끝에 인류는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1789년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 등을 거치면서 완전하진 않지만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국가를 지배하던 왕 또는 소수의 귀족을 몰아내고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달리 표현하자면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은 국가라는 조직이 본분을 다하도록 통제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본질을 집약해서 보여준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가 간에 맺은 계약이다. 계약의 핵심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서비스의 제공과 구매이다.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본질을 집약해서 보여주는데 헌법의 기본은 국민과 국가 간에 맺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지켜줘야겠죠. 계약이니까요. 계약의 핵심은 생명의 보호, 재산의 보호, 즉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즉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이 누리고 싶어하는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국민은 국가가 이런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급한다. 이런 자원은 내가 가진 돈이나 예를 들어서 납세의 의무 혹은 내 신체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병역의 의무. 이때 정부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얼마만큼 국민에게 제공하고 세금을 얼마만큼 거두어 비용을 충당할지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정한다. 국회의원들이겠죠. 행정부는 의회가 정한 것을 집행하며 법원은 의회가 결의한 법을 기초로 재산권의 침해나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한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다.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들이 분업과 교환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자면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말도 되겠네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들이 분업과 교환을 통해, 그러니까 국민들은 분업이라는 거는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교환은 본인이 세금을 내서 국가에 이것을 제공하고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혹은 병역의 의무를 지님으로써 그것을 해냄으로써 국가에 그것을 제공했으니까 국가가 이것을 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아직은 좀 있죠. 네.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아직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가 부분까지는 좀 소개해드리기가 수월했는데 나머지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 살면서 한 번은 경제학 공부였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좀 말을 정정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돈이 왔다 갔다 한다 라고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모든 분야에서 돈이 움직이지 않는 분야는 없으니까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범죄에 관련된 법 경제학이 생겨난 것처럼 돈은 어디든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을 잘 알아두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아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고 유익한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 소개해드리면서, 그리고 글도 너무 저자분께서 입에 잘 붙게 쉽게 써주셔서 그나마 좀 발음 실수가 많이 안 나는 상태로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네요. 살면서 한 번은 경제학 공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